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목적과 기준, 그리고 옳고 그름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영상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목적하고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둘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한데 뭉쳐지지는 또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다 보면은 우리말식으로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은 되게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용하는 언어를 써서 응용을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가 되어서 언어민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번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미 항상 응용하는 단계에서 이것들이 조합이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만 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영어와 한국말을 등치하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그 정확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거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영상을 따로 나누지는 않고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1부, 2부 정도로 나누게 된다면은 나눠서 한번 영상을 올릴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제목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 제목도 지금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옳고 그름은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기준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다. 이게 소제목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목적은 기준을 만들고 기준은 편견을 만든다. 근데 이것이 또 이거랑은 섞이는 이야기예요. 편견을 만들지만 우리는 편견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생각이라는 게 미치고 미치지만 그 생각이 미치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도 모든 것을 기억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기억을 하고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아닌 것들은 좀 덜 중요하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모든 것을 다 헤아리면서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이라는 것이 좀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좀 소제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편집을 했어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옳고 그름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를 얘기를 해볼게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예를 들 때도 어떤 예를 들 것인가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사회 현상들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전부 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싸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런 예를 들면은 굉장히 쉬울 테지만 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다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껴나가서 다뤄야 돼서 어떤 거를 예로 들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자, 우리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살인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한 죄예요. 그렇죠? 뭐 살인이 가장 중한 죄라는 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살인은 당연히 큰 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지만
왜 살인이 꼭 죄여야만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했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들은 뭐 같은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살해가 꼭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들은 뭐 살해를 한다라고 해서 뭐 무리해서 쫓겨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뭐 죽인 죽인 동물의 가족들이 복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개개인의 복수는 가능하겠지만 그 집단이나 아니면은 그거 자체가 큰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 좀 너무 약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도태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부모가 그냥 아예 죽이는 경우도 있죠. 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얘가 지금 당장 초식 동물인데 사자로부터의 위험을 벗어나야 되는데 얘가 뭐 못 걷는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어떤 어미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렇게 지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어떤 새들은 자식을 뭐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나는 애들만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이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강하고 생명력이 크고 또 덩치가 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사자 같은 경우에도 힘이 세고 그 뭐야 덩치도 크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롤 모델이 하나인 거예요. 강하고 힘세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의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 뭐 사자 같은 경우가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그 무리의 왕이 되면은 그 암컷들이 그 사자랑 계속 교배를 하잖아요. 왜냐? 강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그죠? 왜냐? 좋은 유전자라는 것이 좋은 유전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강하고 힘세고 뭐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더 영리하거나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유전자가 중요하고 그것이 좋은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협동을 하고 그리고 분업을 해요. 그를 통해서 기술 발전을 이뤄내고 인간이 뭐 물론 다른 뭐 물고기는 뭐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는 것도 있고 새도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지만 인간이 한 수백 명이 있다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죠? 인간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총이나 뭐 비행기나 탱크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코끼리를 제압을 할 수가 있죠. 몸 자체의 그런 강한 그런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됐을 수 있고. 자, 인간은 각자의 재능이 달라요. 무조건 크고 힘세고 그러는 게 다가 아니라 인간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기계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있을까요?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공학 쪽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고
다들 재능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개념 그런 재능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인류에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우리 사회도 변화가 됐었어요. 자, 예전에 신분제 신분제의 사회였을 때는 귀족의 역사였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평민이나 노예 중에서도 능력을 발휘를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귀족들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평민에서 나온다고 한들 내가 귀족 출신이 아니면은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귀족들이 아마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5% 이하였겠죠. 근데 이런 신분제들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 인류 전체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뛰어난 사람이 나오더라도 귀족 안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선진국일수록 교육을 좀 길게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폐품 정리만 하고 뭐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개천에 종나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의 경우들은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신분제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 왕의 전제 통치도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동물적인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유전자를 이어받는다. 왕과 귀족의 그런 시스템이 그런 게 기본이에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대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지도층, 귀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러한 훌륭한 귀족이 될 것이다. 지배계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들은 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같은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류 전체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가 없어지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귀중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물들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도태되는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어떠한 측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고 나가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인류한테 굉장히 해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의 목숨이 중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은 아주 좀만 더 들어가거나 신분제일 때만 하더라도 뭐 귀족이나 평민, 노예의 목숨이 똑같이 취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모든 인간은 인류 발전에 공동으로 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가장 중한 죄가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동물하고 인간하고 진화의 방향, 그리고 어떤 시기에 전략을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살인이라는 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꼭 제가 얘기한 대로 가장 중한 죄, 무조건 나쁜 짓으로만 평가를 받지는 않아요. 어떠한 경우가 있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병사를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진 않죠. 오히려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 살인이 오히려 선이 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또 우리라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전쟁 자체를 반대를 하고 모든 사륙 자체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기준. 자, 우리라는 기준이 가족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씨족, 가문, 아니면은 우리 나라, 민족, 아니면은 뭐 아시아나 그런 대륙으로도 나눠져 있죠. 아니면은 인류 전체,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한 친구, 그냥 친구 하면은 친한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인 거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죠. 아무튼 이 전쟁과 우리라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가족들과의 전쟁이 있으면은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있다 보면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가족이 서로 가족끼리 무슨 안 좋은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지만 더 크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나라도 같은 우리의 동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반되는 목표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는 건 이 상황에서 선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상황에서 선이겠죠. 자, 여기서는 일본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적은 일본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과 악이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준이라는 거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해요.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 때도 영상마다 제목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끼리의 주제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항상 모든 이야기들이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구분을 지어야 되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기억력의 기준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까지인지도 사람들마다 다 생각을 하는 게 달라요. 나라는 사람은 그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지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기준 같지만 사람들마다 희한하게도 기준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나랑 기준이 맞는 사람이네 라고 만났는데도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봐서 군대에 동기라는 개념이 있죠. 저 때는 같은 월끼리 동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주 단위로 동기를 하는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제 다음 후임끼리는 3개월 동기예요. 자, 이렇게 어떠한 식으로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알기 쉽게 3개월 동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1월 1일에 입대를 한 사람과 2월 28일에 입대를 한 사람이랑 동기예요. 그런데 3월 1일에 입대를 한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후임이에요. 게다가 1월 1일에 입대한 사람은 뭐 일병이나 병장이나 여러 가지 진급을 먼저 하겠죠? 근데 계급이 다르겠죠? 계급이 다른데 동기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거의 지금
아, 이게 아니라 한 3월 30일까지도 동기군요. 예. 3월 30일도 동기고 4월 1일인 사람도 후임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거의 3달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겨우 뭐 한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임이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동기래요. 저같이 월 단위로 끊었던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옳다 그르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런 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 주가 다르면은 선후임이 갈라졌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월 단위로 나누는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겠죠. 이 월 단위도 마찬가지로 1월 31일에 같이 들어온 사람도 동기잖아요. 근데 2월 1일 입대는 후임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도 굉장히 큰데 2월 1일 하고 이 사람하고는 하루 차인데 이렇게는 동기고 이렇게는 후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다 따지고 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동기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논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없어졌지만 빠른 년생 논쟁이었죠. 저도 빠른 년생이에요. 제가 84년 1월생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력을 했잖아요. 제가 음력으로는 83년 12월생이거든요. 아마 되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음력 생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음력을 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2월 정도까지도 그 전해로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2월까지도 빠른 년생으로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3월생도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생도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고 심한 경우는 5월생까지 빠른 년생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법을 없앴죠. 왜냐? 자꾸 혼란이 일어나니까요. 심하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5년 차이까지도 친구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뭐 어때?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8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랑 84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랑 하루 차인데 앞에 해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 다른 나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분을 짓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다라는 기준 안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역사 같은 것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상황이 왜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걸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약간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이야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점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은 필요해요. 최승윤의 작품의 시리즈를 보다 보면은 정제의 시작,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함의 단면, 순간의 단면, 뭐 자유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순간의 단면이 자유의 법칙 같고 어떤 거는 화려함의 단면이 정제의 시작 같아요. 사실은 저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 나중에 얘네들이 합쳐지고 하는데 얘를 도대체 정지의 시작 시리즈에 넣어야 되나? 화려함의 단면 시리즈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게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잖아요. 제목을 쓰긴 써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얘는 정지의 시작 30%, 화려함에 닿으면 70%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예전에 38선을 세웠죠. 38선에서 그냥 단지 몇 미터 차이로 옆집애였는데 뭐 옆집애랑 한 5미터 차이였는데 나라가 바뀌는 경우가 생겼죠. 처음에 그냥 선을 그어놨을 때는 별거 아니었던 선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왕래도 자유로웠고, 근데 점차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이 두꺼워지더니 뭐 군인들도 많이 쓰고 그러더니 아예 왕래가 뭐 검사를 좀 해야지 왕래할 수 있더니 점점 좀 왕래를 막았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뭐 좀 있으면은 끝나겠지 했는데 그 차이로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물론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다시 바뀌긴 했지만 휴전선도 마찬가지겠죠. 38선에서는 위아래였는데 휴전선으로 하니까 갑자기 북이 되거나 남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 기준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기준이었지만 그 기준으로 멀어져요. 희한하게. 그 기준이 점점점 공고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나이를 먹을수록 판단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지역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오래 살면서 봤는데 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안 좋더라. 뭐 100에 하나 안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한 99%는 저 사람들 노답이더라 하다 보면은 나는 그 동네 사람들이랑 일 안 해 라는 기준이 생기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더 공고해져요. 이 벽을 뚫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예술은 절대 반대. 근데 꼭 그렇게 예전으로 갈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미술 전공하신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미술 전공하는 같은 반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난 그림 그리는 남자 절대 안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또 그러면서 잘 사귀기도 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이술을 절대 반대하죠. 왜냐? 밥 벌어먹기 힘들다. 이것이 거의 한 99%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밥 벌어먹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왜냐? 극소수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술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 쪽이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공부를 꼭 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많이 벌거나 꼭 사자 직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직도 그것이 되게 공고하긴 하지만, 사자 직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무시를 하거나 꼭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도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뭐 그런 뭐 별 볼 일 없는 직업의 사람들은 만날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저런 지역에 사는 사람 만날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아직도 가족마다 아니면은 개인마다의 기준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변해 가고 있어요. 편견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편견은 깨기 힘들어요. 하지만 변화가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이론도 있어요. 되게 오래 사는 종도 있고 길게 사는 종도 있고
하는데 인간이 그래도 결국은 죽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편견을 깨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은 변화에 나는 내 삶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뛰어난 현자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수록 그렇게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인류도 확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해파리처럼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상태를 내 진화의 끝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공룡이 인간이 나중에 나를 제치고 지구를 지배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진화의 끝이고 더 이상 진화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자산을 남기고 죽은 다음에 더 진화를 한 후세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불과 100년 전에 이런 스마트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18세기 사람이 지금까지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는 게 더 인류 발전에 유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역설적인 얘기로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확률의 편견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더 투자를 해요. 확률이 높은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대다수의 확률에서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탈출구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의 선두주자가 되거나 선구자가 되면은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러한 거를 뚫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미술 강사를 할 때 미술 강사 시절 그 자율학습이 있죠. 그러면은 제가 미술학원을 가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자율학습 빼달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빼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이 선생님도 이론이 있어요. 왜냐? 미대 간 학생들을 보니까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미술학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더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상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미대를 더 많이 갔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뭐죠?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해야 대학을 가요. 물론 여기서도 예외는 생겨나겠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예외들이 생겨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서울 안에 있는 미대를 가려면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미술학원은 주말만 다니는데 자율학습을 하고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뭐 며칠 안 했는데 미술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를 했었던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필요해요. 왜?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도 기간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 산업이 튼튼해야 나머지도 잘할 수 있죠. 내가 꼬박꼬박 월급이라는 게 받아야 마음이 든든하죠. 안정감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때 결혼하려고 그러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결혼을 좀 생각을 하죠. 좀 적이어야지 이제 자식도 키우고 뭐 돈도 모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법 체계가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히려 자유로운 활동들을 오히려 자유를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판단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를 봤을 때도 이 영화가 지금 뭐 액션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어쩌다라는 거야. 물론 그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는 흐름이 있어야 보기 편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구난방한데, 중구난방하면서도 그게 어우러지면 되겠지만 너무 막 산만하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 저 그림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약간의, 그러니까 뭔가 모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영화도 저게 저렇게 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흐름과 이 영화에 뭔가의 확실한 색깔이 있으면 보기는 편해요.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불필요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다라기보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옳고 그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옳고 그르다는 기준은 전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나라에마다도 다르고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도 다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예전의 종교의 그런 뭐 법과 지금의 종교의 법이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종교인들이 예전에 가면은 저거는 그냥 신성치 못한 행동이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중세 시대처럼 그런 빡빡하게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이 다르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걸 세운다라고 한번 해보죠.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SNS 같은 걸 보았을 때, 행복의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이나 좋은 차, 멋진 배우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행복하대요. 어느 정도 행복의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불행해요. 예를 들어. 근데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정도면 행복한 거야. 왜? 난 지금 불행한데. 야, 너는 지금 좋은 집에 좋은 차, 멋진 배, 물론 이 정도 있으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 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너 정도면 행복한 거야. 근데 그 기준을 남에게 강요를 하는 게, 그러니까 반대의 법칙에서 강요를 하면은 오히려 그 반발심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른분들께서, 야,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너네는 진짜 행복한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외국의 지금 개발도상국 보세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진짜 행복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과 행복하지 않은 거를 따르고, 네가 지금 네 기준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야. 아니면은 그른 행동인 거야.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했었던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빚이 10억 있는데 누군가 와서 넌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요? 너는 뭐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빚이 20억이니까, 아니면은 뭐 너는 잘생겼으니까, 아니면 너는 예쁘니까, 뭐 아무튼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겪죠.
누군가 와서 나는 지금 힘든데 너 정도는 힘든 거 아니야. 야, 내가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물론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또 그 다시 말씀드려서 드라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다른 이의 삶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아 원래라는 거예요. 기준을 그쪽으로 잡아서 원래 사람의 삶이란 이래야 되는데 원래 나는 이래야 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인 건데 하다 보면은 나는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나는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지금 뭔가 사회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뭐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지금 옳은 상황이 아니라 옳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자, 이것이 그림이랑 연결되면 어떤 것이 되는 것이냐. 좋은 그림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무엇일까요? 이 기준도 필요해요. 작가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작가라는 것이 미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인 것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냥 저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어디서 이것저것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좋은 그림의 기준이라고 해서 어떠해서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려면 이런 그림에 투자를 해라. 뭐 많이 있는 게 작가 손이 많이 간 그림.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뭐 그걸 리스트를 주의 깊게 봐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띠에르가 있는 그림이라고 해보죠. 그림. 그리고 아이고 이게 왜 2번이 되나요? 대표 전성기 시절의 그림이라고 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중에서 하나 이거는 제가 실제로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수십 개가 있어요. 좋은 그림의 기준을 자기들이 잡았던데 제가 얘기했죠. 그 기준 다 따라가면은 북한 미술이라고. 그게 바로 작가 손이 많이 간 그림이 그거래요. 근데 앤디 월 그림은 자기가 손을 하나도 안 댄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데미안 허스트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비싼 이유한 선생님 그림은 손이 많이 간 그림인가요? 네. 근데 아마 이거를 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확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거치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면은 저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닌가 보다. 저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닌가 보다. 라는 자기의 기준으로 그 기준들로 판단을 내려요. 물론 같은 거를 배워도 그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들 있죠. 오히려 공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하는 이상한 주식을 이상하게 많이 사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지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이 저걸 왜 샀지? 라고 보니까 물론 그 그림이 자기가 좋고 자기 판단은 존중을 해야겠지만 가끔씩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게 좋은 그림이야 라고 해서 이게 좋은 그림인가? 이게 좋은 그림인가 보다 라고 해서 사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들 있어요. 그러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편견을 항상 만들어내요. 기준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으로 항상 편견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또 편견을 깨야겠죠. 하지만 편견을 깬다라는 것 자체도 다시 또 그것도 편견이에요. 편견을 깨야 한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왜냐, 내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알아야 된다를 알아야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편견이라는 것도 무조건 편견은 나쁜 거야 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은 필요한 편견도 있고 어느 정도 필요해서 생겨진 기준도 있는 것인데, 뭐 나는 세상의 모든 법칙을 깨고 살 거야 해가지고 여기저기 사람 죽이고 다니면 되나요? 어느 정도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나는 뭐 그림 그리는 사위를 맞을 수 없네, 네 했는데 꼭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아버지는 사실은 돈을 잘 버는 사위를 알고 그냥 얻고 싶었는데, 그래, 그림 그리는 사람은 돈을 못 벌 테니까 안 돼, 나는 그림 그리는 사위는 절대로 받을 수 없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림으로 뭐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돈 잘 버는 사위를 갖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그 예술가는 돈을 못 번다라는 편견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던 목적과 기준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게 얽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변화하게 돼요. 제가 영상을 나눌까 했지만 그냥 좀 길어지더라도 연결들이 다 되는 얘기니까 그냥 한 테이크로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아버지가 뭐 장인께서 왜 그러면은 예술가를 반대를 했을까요? 물론 이 목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좋은 남자라는 기준이 자기가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오면서 생겼던 게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해보자. 물론 이거 하나만 보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를 해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자,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데, 그렇지만 예술가는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잘 벌더라도 그 남자가 벌더라도 금방 탕진할 거야. 미래가 비참할 거야. 고흐나 뭐 다른 것처럼 라고 생각이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딸이 얘기를 하겠죠. 딸이 난 이 사람과 있어야 행복해.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은 아니야. 넌 이 사람과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럼 서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건데 넌 왜 그러니? 그리고 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과 만나야 행복한 거고 이 사람 실제로 돈도 많고 되게 안정적이라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그래도 역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어른 말 틀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도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딸이 뭐 결혼하는 대로 뭐 자기 인생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흘러가길 바랄 거예요. 실제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로 아버지 말대로 저런 식으로 될 거야, 두고 봐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암튼 이러한 과정들이 막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딸의 행복은 어디 갔나요? 물론 내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의 것들을 진행을 한 거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딸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집중이 돼서 딸의 행복이 뒤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거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죠. 사회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왜 생겨났나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생겨났겠죠.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인간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그렇겠지만 제가 인간의 행복 때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만든 거잖아요. 이것들이 국부론과 자본론에서 시작을 했죠. 다시 또 이것도 꼭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전제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파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국부론과 자본론이 서로의 방향은 다르지만 사실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 쓰여졌겠죠? 그렇지만 국부론과 자본론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도 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자본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나라 세금을 들여가지고 기업들한테 막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자유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자유민주주의에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냉전 시대에서는 여기서 이게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된 게 아니라 이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생겼었어요. 왜? 이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적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념 자체가 기준이 되고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민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것에 쌓여 있었지만 이념에 따라서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라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 가능해졌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시 또 여기로 다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은 야 우리 그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해. 어느 정도는 서로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복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어 라고 해서 사실은 현대 국가들은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복지 정책이 없나요? 유럽 국가들은 뭐 조금 더 사회주의적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나요?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적인 특색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있죠. 천상 장사꾼인 중국인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그 왕정 국가죠? 그래서 뭐 김정일 때까지는 완전 왕정식으로 하다가 김정은이 되어서 뭐 인민들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미국 살다 왔으니까 여기 와서 미국인가요? 아무튼 유럽인가요? 아무튼 살다 와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놀려면은 산업 자체가 좀 발달을 하긴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좀 경제 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첨예한 갈등을 이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이념이나 아니면은 이 이념 갈등이 끝나니까 또 다른 이념 갈등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죠. 거기서 또 원래 내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기준이라는 자체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왜 이 기준을 한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건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생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이 행복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 목적이 되고 목적에 의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인 건데 너 왜 그 기준을 지키지 않니? 그것들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목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행복이 뒷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싸웠는데 적이 되어 버렸잖아요. 적이 되어 버려서 남이니까 쟤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우리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 왜 하죠? 그 둘이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데이트 코스를 짜왔어요. 둘 중인데 누구든지. 근데 데이트 코스가 약간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 한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내가 행복하고 널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짜왔는데 왜 그러냐? 근데 꼭 그 데이트 코스를 지켜야 하나? 라고 해서 싸울 수 있어요. 나 지금 그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야 거기 지금 뭐 사람도 너무 많대 하는데 야 나는 우리 둘이 행복하려고 데이트 코스를 짜왔는데 왜 그래? 아니 근데 그거보다 나는 지금 이게 하고 싶다니까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싸움이 일어나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싸움이 일어나서 그러면 뭐 내가 그랬니 네가 그랬니 넌 옛날부터 그랬니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그러면은 초반에 그러니까 이 데이트 코스 때문에 싸움이 났죠. 근데 이 데이트 코스는 둘이 행복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 코스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한쪽은 이렇게 위해서 아무튼 둘의 행복은 깨져버렸어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럼 그 데이트 코스를 왜 짜왔을까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정이입하셔가지고 이쪽이 잘했네 저쪽이 잘했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림에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뭔가 여러분을 계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을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세상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세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야, 너 뭐 어린 놈이 뭐 안다고 이렇게 떠드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기준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림 그릴 때 무슨 생각으로 그리세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더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 그림에서 펼쳐지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때마다 제가 어떤 거 심취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그림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그림이 생겨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려봐야지. 이 정도 그냥 이렇게 그려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거는 답이 있지 않아요. 이거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가, 최종 목적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좋은 그림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정의를 하진 않을게요. 때마다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내가 이번에 생각했던 이렇게 그려봐야지라는 것에 빠져들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려야 하는 좋은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데 그 기준 자체가 나한테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봐야지 좋은 그림이 된다라는 기준이 시시각각, 그리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것들을 수만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응용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기는 한순간의 생각들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이거 도대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긴 해요. 제가 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예전부터 숨이 안 좋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숨이 잘 쉬어질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역시 이 방법이 옳았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또 아니었죠. 또 기준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시 또 기준은 돌아오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인가. 그래서 조금 이제 쉬운 얘기, 그러니까 쉬운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보면은, 우리가 노래를 연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뭘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각자 이론에 빠져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일반적 기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렀는데 잘 불렀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가끔씩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죠. 그리고 이게 저도 그렇고 젊은 남성 청소년에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것도 저의 편견이지만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냥 제 청소년기, 청소년기도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이렇게 불러보는 게 잘 부르는 건가? 이렇게 불러보는 게 잘 부르는 건가? 해서 불렀는데 반응은 시원찮아요. 야, 너 그게 뭐야? 노래 이상하게 불러. 근데 야,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잘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뭔 소리야? 너 노래 이상하다니까.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었나? 그래서 또 다른 거 바꾸고 다른 거 바꾸고 다른 거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생겨난 그런 기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고, 이게 뭐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끝까지 다 들으신 분도 잘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안 들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모든 말은 오해가 왜곡돼 생긴다는 이야기처럼. 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